일이 재발하면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어제 불쑥 윤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소위 윤석열 신당의 발표 일정이 4시간 만에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처럼 청년 정치에 함께하려는 뜻이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의 거센 압박 등의 이유를 들며 발표를 취소한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역풍까지 불 거라며 자진 탈당 요구도 나왔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기자 500여 명이 윤어게인 신당 내외신 기자단 대화방에 초대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가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는 항의가 이어지자 다른 대화방을 소개하며 입장 비밀번호를 1203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일이 연상되는 번호입니다. 기자회견 예고 4시간쯤 뒤 새 대화방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김계리 변호사 명의로 기자회견 취소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부르며 대통령님을 3번 직접 만나 말씀을 나눴다. 대통령님 의중은 순수한 청년 정치운동에 아버지처럼 함께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압박이 빗발쳤다. 대통령님이 지금은 뜻을 합쳐야 할 때라며 만류했다고 회견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창당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크게 술렁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해프닝으로 평가절하했지만 당내에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중도층 역풍을 살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결단하라며 자진 탈당을 요구하자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도리가 아니라고 맞받으며 자중질환도 이어졌습니다.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에선 한편은 창당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한편에선 주저앉혀 기득권을 붙잡으려 한다며 좀비들의 각축장 같다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청년 단체는 중국 음식점이 모인 거리를 돌며 중국에 대한 혐오와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리는 행패에 항의하는 음식점 직원들과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방송으로 차마 다 옮길 수 없는 과격한 발언을 퍼부은 이 청년들은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며 주말에도 도심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와 손팻말을 든 청년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온 극우 청년단체 회원들입니다. 집회를 마친 뒤엔 중국 음식점이 밀집한 서울 광진구의 이른바 양꼬치 거리를 찾아 북과 꽹과리를 치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중국 음식점 앞을 돌아다니며 욕설과 비난을 퍼붓다 급기야 식당 종업원들과 부딪혔습니다. 중국으로 가. 집회 참가자들은 식당 종업원이 집기를 던지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는데 MBC가 확인한 영상엔 항의하는 종업원에게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손팻말과 태극기로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문 닫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 생길까 봐. 경찰은 종업원과 집회 참가자 4명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찰 직후 인터넷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악성글을 쓰며 이른바 별점 테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자유대학은 지난 11일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퇴거할 당시엔 대통령실 요청으로 관저 앞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극우 집회에 나선 청년들의 혐오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들 청년들은 이번 주말엔 서울 강남에서 거리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도 법원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이 첫 공판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2차 공판 때도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 건데요.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대조되는 특혜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또다시 경호처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곧장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집에서 법정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구속 상태로 뇌물수수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른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님 인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다 윤 전 대통령만 예외인 상황이 겹치다 보니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 때도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의 요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와 방호를 이유로 든 건데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걸어다니며 지지자들과 껴안고 손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자꾸 경호처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영상은 비공개되고 원할 만한 영상만 언론에 선택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은 허용하면서 다음 재판 때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경찰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론 처음 불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겁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몇 군데 언론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청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단전 단수 이 이야기가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MBC하고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봤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쪽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그 단전 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이 같은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이 제기된 뒤 처음으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 이른바 대통령 안가회동 참석자이기도 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계엄 직후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던 겁니다. 앞서 경찰은 12.3 계엄 전후로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안가 CCTV,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그제 대통령실 집무실 CCTV 압수수색도 결국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자 경찰이 이 전 장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이번 계엄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핵심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계엄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비판한 건데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성을 논하려면 정령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느냐 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질문에 답변부터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을 포함한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비상계엄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런 말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은 총리가 아닌 것이고 장관이 아닌 것인가요? 아무리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라 하더라도 계엄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려를 표명했다. 이게 내란의 동조입니까? 방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왜? 이제 기준점이 생겼으니까. 윤 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보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질문에 답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충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답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로 돌아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는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각 같으면 왜 그러세요? 아마 그렇게 말씀 못 드렸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럼 누구를 잡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도는 한번 좀 여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감정이 섞여서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홍 전 차장은 최근 내란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형사재판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크게 관심 가질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공략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오늘은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울경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김동연 예비후보도 부산을 물류수도로, 대구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는 잠시 뒤인 저녁 8시 30분부터 MBC에서 열리는 첫 번째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를 찾아 웹툰 작가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자신의 대선 출사표 중 하나였던 이른바 문화 강국론을 꺼냈습니다. 계산성당이 이번에 아주 유명했던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여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러네. 저는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작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이 후보는 자신과 대구 경북 지역의 각별한 인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동의 태를 먹고 또 대구 경북의 물과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면서 영남권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김동연 예비후보도 영남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들을 부산으로 모두 이전하고 경남의 항공우주 복합도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부산 발전, 지역경제 또 일자리 확충에 도움이 된다. 김경수 후보는 오늘 하루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TV토론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MBC에서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열리는 민주당 경선 첫 번째 TV토론은 정치와 경제안보, 사회 등 세 분야로 나눠 사회자 공통질문과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전국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대선 경선의 판세를 가를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들이 각자의 정책과 정견을 밝히는 비전대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오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가 거듭되며 비전대회는 결국 반이재명 성토대회로 끝을 맺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8명 경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였지만 후보들은 반 이재명 구호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정과자의 나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다른 당보다 우리 당 후보에 집중하자고 했지만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열을 올린 겁니다. 안철수를 내세우면 이재명이 만들 암울한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각종 비리, 막말, 거짓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누구입니까? 저 유정복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라 헌법 바꿔야 됩니다. 국회가 일당 독재 이렇게 하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단골 소재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곳에서 신정권 창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양양자 가면 신정권 창출 기억하십시오. 한동훈 후보는 자신만인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한 사람. 국민의힘은 주말 이틀간 후보 토론회를 열고 21일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2일에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자를 압축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 현장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은 정치팀 공윤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윤선 기자, 첫 소식은 초코민트 안철수, 아이언맨 김동연. 이렇게 보기에는 얼핏 낯선 수식어 같긴 한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각 후보들이 내놓은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함께 보시죠. 네. S그룹 AI 국가 김동연이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행하는 콘텐츠를 요새 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아무래도 젊은 층의 표심을 노린 거라고 봐야겠죠? 네, 각 캠프들은 2030이 곧 중도 표심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젊은 보좌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게시물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2배에서 4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꼭 가벼운 것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유세 중에 배낭 속을 보여주면서 슬며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책을 공개해서 정치적 뜻을 담기도 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등 여러 후보들은 생성형 AI로 만든 네컷 만화 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책이나 철학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도 재미인데 공약과 정책으로 의미도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언론과 친한 홍준표, 물음표가 있나요? 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스스로를 언론 프렌들리, 그러니까 언론 친화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상황 보시죠. 패밀리즘 강조하셨는데 나중에 좀 몰랐어요. 지금 서로 고소 중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중간에 하다가 이제 깽판되는 수가 있어요. JTBC. 저도 좀 그런데. MBC 김민영입니다. 저기도 좀 그런데. 언론 프렌드리한 사람으로 내가 셀럽이 된 사람. MBC가 내를 그래 핍박해도 MBC 출연하잖아요.
사실 그간 보였던 모습이 언론에 프렌들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요? 네, 사실 홍 후보가 특정 언론의 질문을 거부하거나 질문의 순서를 정한 게 오늘로 3번째 있는데요. 언론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택적 프렌들리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또 뉴스타파 기자의 취재를 거부해서 파문을 일으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민의힘의 적대적인 특정 언론의 경우 비상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선거철이라 민감한 시기라고 해도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윤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판적 언론을 표적심의하려고 가족 등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경찰이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입증됐다고 보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이나 지인을 시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게 한 뒤 이를 직접 심의해 언론사들의 중징계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를 부인해왔지만 방심위 간부가 류 위원장에게 동생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양심 고백에 나서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러 갔다 와서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MBC 취재 결과 서울 양천경찰서가 어제 류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지 3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류 위원장을 상대로 가족과 지인 등의 민원을 보고받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들에게 민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류 위원장이 가족 민원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민원을 넣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족 민원 등을 일반 민원처럼 속여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류 위원장은 12.3 내란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 이어 경찰 재소환이 예상되던 시점인 지난달 20일에 또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류 위원장은 혐의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 대해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서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모발에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박대력 측은 한 사람의 경로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녹색 정복을 입고 법원으로 들어오는 박정훈 대령. 지난 1월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불복해 오늘 항소심이 시작된 겁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이라 따로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대령 측은 항소심 첫 증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청했습니다.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경로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박 대령은 지난 2013년 최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갑자기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 외압의 맨 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이래서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여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02-800-7070 대통령실 유선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윤 전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장 차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박정훈 대령 측이 군사법원을 통해 VIP 경로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 사항이라 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항소심 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과 박 대령은 사건 1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데다 파면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해왔지만 비상계엄 이후 다실상 중단돼 있어 서둘러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헌법이 더 굳건해질 거라며 마지막까지 헌법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쪽짜리 퇴임사를 전부 외워서 읽었습니다.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려면 3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그리고 결정에 대한 존중을 꼽았습니다.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증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인 논증이란 그 사람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며 범하는 잘못된 논증을 뜻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쏟아진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행은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을 두고서는 헌법이 설계한 대로 해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마음속 무거운 저울을 두고 매 사건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다면서 지난 6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기습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등 최근까지 헌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퇴임식에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에서 열린 비공개 강연에서 파면 선고와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